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청왕입니다. 한국이 도입할 뻔한 무기 10가지 4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M30 스메르치입니다. 1990년 한국은 북방외교 일환으로 소련이랑 수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공짜가 아니었어요. 소련은 당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당장 달러가 급했거든요. 그래서 한국한테 친구비로 30억 달러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30억 달러는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고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지금 현재 가치로는 한 15조 원 정도 되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엄청나죠? 하지만 당시 노태우 정부는 당장 업적이 급했으니까 이 제안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줘 버립니다. 그러나 1년 뒤 소련이 붕괴되고 신생 러시아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돈을 떼먹힐 위기에 처해버리고야 말았죠. 그래서 한국이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러시아랑 협의를 해본 결과 빌려준 돈의 절반은 무기로 갚겠다고 해가지고 불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한국 측에서 눈독 들였던 무기가 하나 있으니 무려 300mm 구경을 가진 대형 다련장이었던 BM30 스메르치가 있었죠. 일단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다련장 로켓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신기전의 민족이죠. 그래서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소련제 다련장인 그라드를 갖다가 그대로 벤치마킹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130mm의 구룡 다련장이었고요. 근데 이 구룡 다련장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짧고 위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223mm 구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제 MLRS에 도입을 원했죠. 심지어 MLRS 같은 경우에는 한국 상황에 아주 적합했던 게 DPICM 탄을 갖다가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이 DPICM이 뭐냐면은 공중에 자탄들을 갖다가 쭉 뿌려가지고 넓은 지역을 갖다가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자탄들이 성형자격 탄이에요. 그래서 적 전차의 뚜껑을 갖다가 관통하고 들어갈 수가 있었죠. 북한군은 대량의 기갑 장비들을 갖다가 굴리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남침을 해올 경우에 이 MLRS들이 북한 전차들에게 강철의 비를 갖다가 내려줄 수가 있었죠. 문제는 너무 비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꽝 대신 닭이라고 일단 300mm 구경을 가진 스메르치를 갖다가 일단 들여와서 그걸로 급하게 쓰다가 이 스메르치를 갖다가 씻고 뜯고 맛보고 해가지고 얻은 기술들을 토대로 국산 다련장을 개발해가지고 대량 양산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죠. 스메르치 같은 경우에는 구경에서 알 수 있다시피 MLRS랑은 조금 다른 컨셉의 다련장이었어요. MLRS는 모듈화되고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빠른 장전과 타격 후 이탈 그리고 전술적인 유연성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고성능 사격 통제 장비를 이용해서 비교적 정확한 다련장 사격을 목표로 했죠. 그리고 그 대상은 몰려오는 기갑부대 혹은 밀집된 적의 지상군이었고요. 그러나 스메르치 같은 경우에는 무지막지하게 거대하고 사거리가 긴 로켓을 갖다가 장착해가지고 멀찌감치서 로켓을 뿌리더라도 물자 집속소나 비행장들을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준 전술탄도탄 용도로 쓸 다련장이었거든요. 대신 단점이 체계가 너무 거대하고 장전 속도도 느려 터졌고 전술적 유연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당시 찬밥던 가래 처지가 아니었어요. 당장 화력 덕후가 화력이 없는데 어떡해. 그러나 정작 러시아 측에서 스메르치 판매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왜냐면 한국이 스메르치를 너무 소량만 사가는 것을 불만으로 여겼던 것이죠. 물론 러시아 측 입장으로서도 어차피 한국이 가져와가지고 씻고 뜯고 맛보고 해볼 건 뻔한데 수량이라도 많이 도입해가던가 조금 도입해가가지고 그거 뜯어서 기술만 쏙 빼가겠다는 건데 화가 날만 하긴 했죠. 그래서 러시아 측은 대량으로 도입할 거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해서 한국은 이 스메르치를 도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스메르치를 갖다가 대량으로 도입을 할 것을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스메르치 자체가 MLRS보다 체계가 너무 대형이야. 그리고 가격도 러시아 애들이 최대한 한국에서 빌린 빚을 갖다가 많이 까야 되니까 납품가를 갖다가 막 부풀려서 얘기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실제로 탄약값이랑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MLRS를 도입해오는 것에 비해서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도 않았어요. 특히나 이런 다련장 무기 체계는 체계 그 자체보다는 탄약 체계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탄약을 쏟아 붓는 무기 체계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MLRS를 도입해버려가지고 미군이랑 탄약 공용성을 맞춰서 유사시에 미군 거 탄약 얻어다가 쓸 수 있게끔 하면은 그게 더 이득이었지. 그래서 스메르치 대량 도입은 군에서도 안 된다고 결론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두 번째 K-로우입니다. 이 단군의 요술봉이라고 불리는 물건이었죠. 이 요술봉은 미군이 당시 요술봉으로 쓰고 있던 M72 로우 대전차 로켓의 낮은 위력과 사거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에 쓰려고 튀어나온 프로젝트였습니다. M72 로우는 일회용 대전차 로켓인데 이게 엄청나게 가볍고 전술적 유연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발 들고 다니면서 막 벙커니 뭐니 그런 데다 아무 데다 쏴가지고 제압하는 것도 가능했죠. 다만 문제가 위력 자체는 경전차나 간신히 부술 정도의 위력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로우의 성능을 능가하는 대전차 로켓의 개발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시했습니다. 근데 당시 한국에 무슨 대전차 로켓 기술이 있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때 당시 까라고 하면 까야 됐었으니까 결국 뭐 로우나 여러 대전차 로켓들을 갖다가 입수해가지고 그걸 뜯어서 역설계를 해보면서 기술들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습득하는 노가다를 벌여야 됐었죠.
그리고 그 기술들을 토대로 1979년 최초의 국산 대전차 로켓인 K-로우가 탄생했습니다. 이름이 로우인 것이랑 달리 RPG-7처럼 재장전이 가능했고요. 발사기도 재활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차 로켓의 원리가 아니라 지금의 AT4랑 비슷하게 미리 적재된 추진장약으로 탄을 추진시켜주는 일종의 무반동총의 원리였습니다. 그래도 위력과 사거리가 기존의 로우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래서 박수 짝짝짝 하고 나서 대량 도입하려고 보니까 미국이 남아도는 M67 90mm 무반동총을 갖다가 대량으로 공유해줬어요. M67 같은 경우에는 K-로우가 목표하던 성능은 다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K-로우 프로젝트는 중단되고야 말았죠. 그러나 1980년대가 되고 북한도 천마호 전차들을 갖다가 우르르 도입을 하고 또 전차들을 갖다가 반응장갑판으로 두르게 되면서 이 90mm 무반동총 가지고는 적전차를 갖다가 확실하게 박살낸다는 보장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K-로우 프로젝트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컨셉이 좀 바뀌었어요. 일회용 대전차 무기로 기획을 했고요. 강력한 탄두를 장착한 대전차 로켓과 스탠드오프 프로브라고 불리는 연장관을 갖다가 달아가지고 반응 장갑이 폭발하는 걸 방지한 채 착탄해가지고 메타제트를 원활하게 적전차로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성능의 대전차 로켓이었죠. 만들어본 이유가 관통력은 90mm 무반동총을 능가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프로젝트가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A109입니다. 아구스타사에서 1970년대에 개발한 6,000파운드급의 수송 헬기인데 당시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 헬기였어요. B510호랑 같이 시대를 양분했었던 그런 헬기였죠. 마침 한국은 A109보다 훨씬 더 작은 3,000파운드급의 소형 헬기인 500MD 헬기를 굴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힘이 딸리다 보니까 한국 같은 산악지형에서는 측풍 한번 때려 맞으면 제대로 날 수조차 없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야심차게 500MD를 갖다 대체하고 새로운 정찰 헬기를 갖다 도입할 목적으로 소형 헬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KLH 사업을 시작했죠. 이때 소유량이 무려 130대나 됐으니까 이왕 저렇게 대량 도입하는 거 국내 항공산업을 키워주자고 해서 라이센스 생산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작 한국군에서 성능 요구 사항을 갖다가 이상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후보군이었던 A109랑 B510 둘 다 탈락해버리는 초유의 대참사가 펼쳐졌죠. 이렇게 사업이 처음부터 폭파돼버려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니까 중간에 미국이 끼어들어가지고 OH-58이나 중고로 도입하라고 압력까지 넣는 상황이었고요. 아니 국내 업체들이랑 산자부에서는 국산 개발로 하자고 난리를 쳐대고 있었으니 개판 5분 전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는 막상 정찰 헬기를 갖다가 도입을 해야 되는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있는데 사업은 진행돼 기밀은 안 보이니까 일단 급한 정찰 헬기 수요인 10세대라도 도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 과정도 없이 아무거나 대충 도입해가지고 10세대를 갖다가 라이센스 생산으로 생산하기로 했죠. 이런 졸속 중에 졸속 사업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헬기의 성능이나 뭐 도입 조건이나 그런 걸 갖다 따져가지고 채택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사항들 뭐 로비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이제 채택이 되다 보니까 로비 능력에서 조금 딸렸던 아구스타사의 A109가 탈락을 해버리게 되었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LH 사업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번째, T129 공격 헬기입니다. 아까만 했던 A109 헬기를 갖다가 아구스타사에서 체급을 뻥튀기 시키고 앞뒤로 조종사가 앉게 하는 텐덤 좌석을 갖다가 채택하고 공격 헬기로 개조한 물건이 바로 A129 망구스타 헬기입니다. 다만 설계사상 자체가 엄청 가성비 좋은 그런 공격 헬기로 만들었다 보니까 기관포가 없어요. 지상 공격 능력도 로켓 운영 능력이랑 대전차 미사일 운영 능력을 제외하면 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에서는 영 찬밥대우라 가지고 좀 더 엔진 추력을 키우고 기관포를 장비해서 나온 물건이 바로 A129 INT 버전이에요. 야간 작전도 어느 정도 가능했고 당시 코브라 공격 헬기에 사용하던 20mm 3연장 M197 게틀링이 장비돼가지고 대전차 임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했죠. 이 설계와 기술을 티르키예가 사와가지고 티르키예 버전 공격 헬기로 개발한 것이 바로 T129입니다. 사거리 8km짜리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었고요. 티르키예제 국산 대전차 미사일인 움타스 미사일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옵션으로는 아파치 가디언처럼 소형 밀리파 레이더도 장비를 할 수가 있었죠. 티르키예는 T129를 가지고 한국이 공격 헬기를 도입하려고 했었던 AHX 사업에 도전장을 들이밀었는데요. 후보 기종 중에서 가장 저렴했고 기술 이전이나 라이센스 생산 같은 굉장히 사탕발림용 조건들을 갖다가 많이 제시하면서 한국을 꼬드겼죠. 하지만 조건이 좋았던 것과는 별개로 이 헬기가 다른 후보 기종들에 비해서 저렴할 수 있었던 원인은 체급이 반토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로 작냐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미르온이랑 동체급입니다. 당연히 무장 능력이란 채공 시간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저기 나와 있는 저 조건들도 세부 사항 까보면은 진짜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일단 LAH 사업의 지분을 요구했고요.
그 LAH의 생산분 중에서 30%는 튀르키예에서 생산해서 납품하겠다고 강전을 놔버린 거죠. 결국 T129는 AHX 사업 초반기에 광탈하고에 말았습니다. 이후에 한국 해병대를 위해서 진행되던 상륙 공격 헬기 사업에도 한번 제안서를 내봤는데요. 작은 체급에서 나오는 짧은 채공 시간과 저조한 무장량으로 인해서 해상형으로는 더더욱 비선호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초반기에 광탈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스타스트릭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스타스트릭은 1990년대에 영국에서 개발한 레이저 유도 방식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입니다. 레이저 포인트로 사수가 조준만 해주고 있으면 되니까 적이 체프나 플레어를 뿌려가지고 교란을 하려고 해도 교란이 안 먹힌다는 엄청난 장점은 있었죠. 그리고 레이저로 조준만 해주면 되다 보니까 어느 각도에서건 전방위 락원이 가능했고요. 속도도 마하 3.5라 가지고 휴대용 대공 미사일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적기가 대응할 시간적인 여유도 많지 않고요. 특이하게도 세 발의 다트 탄두가 달려 있어가지고 적기 근처까지 미사일이 대충 도달하면은 다트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다트들은 각기 개별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서 표적에 때려 맞는 방식이죠. 상당히 선진적인 물건이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공을 세우고 있는 무기인데요. 한국이 1997년에 새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때 영국 측이 스타스트릭 미사일을 가지고 와서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때 한국군 측 관계자들이 굉장히 도끼 눈으로 째려봤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미 1980년대에 영국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제블린 미사일을 도입했다가 진짜 10년 넘게 피똥 싸고 있었거든요. 제블린 대공 미사일은 스타스트릭처럼 레이저 유도 방식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수가 직접 적기를 조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시선지령 유도 방식이었어요. 이게 재밍의 무적이고 적기를 전방위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 빼면은 다 단점이었거든요. 무거운 발사기를 들고 그 상태에서 TV 카메라를 갖다가 엄지로 계속 조준점을 유지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웠죠. 명중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수풀이 많고 또 산악지형이라 가지고 사수의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기를 갖다가 조준을 유지를 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단점들을 공유하는 스타스트릭 미사일은 당연히 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 스타스트릭은 광탈해버리고야 말았죠. 자세한 부분은 제블린 대공 미사일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여섯 번째, VA1 미카 계함방공 미사일입니다. 미카 미사일은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에 탑재할 목적으로 만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단거리 미사일까지 이 미사일 하나로 커버하자고 만든 그런 미사일이라 가지고 굉장히 고가의 미사일이었습니다. 올인원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최대 사거리는 80km고 암람처럼 능동 레이더 유도가 가능하다 보니까 적기를 일정 거리까지만 유도해주면은 알아서 미사일이 레이더 시커를 켜고 적기를 따라가서 맞는 그런 물건이었죠. 그래서 회피 기동을 하기에도 좀 더 편해졌고 거기다가 적기의 예상 위치로 좌표를 찍어가지고 먼저 미사일을 날린 다음에 해당 지점에 미사일이 도착하면은 그때 레이더 시커를 켜고 적기를 물어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가능했죠. 이 레이더 시커를 적외선 시커로 교체를 하면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쓸 때도 기축선박 표적을 요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성능의 면배열 시커를 갖다가 장비를 해줬고요. 기본적으로 초고기동성을 위해서 추력 편향 노즐이 장비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동성이 좋아서 옆이나 뒤에 있는 표적도 공격이 가능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수직 발사관에서 쏘게끔 개량한 물건이 바로 VA1 미카 대공 미사일입니다.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 시에는 사거리 20km를 자랑하고요. 주로 전투함에 자기 몸 하나 지키는 계함방공 미사일로서 많이 사용이 되었죠. 그리고 이거를 한국이 도입할 뻔했습니다. 2000년대 한국 해군의 해역 함대에서 FF와 PCC들이 엄청나게 노후화가 심각해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신형 호위함으로써 인천급을 건조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때 대공미사일로 VA1 미카랑 램 대공미사일이 경쟁했었습니다. 인천급은 VLS 장착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하실 분들 많은데요. 그거는 순항미사일이나 대형 미사일까지 탑재가 가능한 스트라이크 셀을 굴릴 수가 없다는 의미지 조그만한 계양방공 미사일을 굴릴 수 있는 정도의 컴팩트한 VLS는 충분히 장착할 공간이 나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급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만약에 이때 미카가 선정이 되었다면 인천급은 제대로 된 계함방공 능력을 갖춘 꽤 준수한 그런 성능의 호위함으로 나왔겠지만 당시 램 대공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스원에서 면허 생산을 중이라 가지고 좀 더 후속 군수 지원에 유리하고 비용도 좀 절감이 된다는 이유로 미카 대공미사일이 선택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인천급은 급하게 만드는 물건이다 보니까 새로운 무장을 갖다 통합해가지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는 없다는 판단도 섰겠고요. 램 대공 미사일은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계함방공 미사일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전방어가 가능한 미사일형 시우스라고 봐야 되는데요. 추후에 미카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진 해공 대공 미사일을 갖다가 단축형 KVLS에서 운영하는 선택지도 있으니까 일단 존버해 봅시다. 일곱 번째, K200 25mm 기관포 장착형입니다. K200은 한국이 1980년대에 최초로 개발한 장갑차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K200은 진짜 K200이 아니라 가짜 K200이라는 사실 아시고 계십니까? 애초부터 K200이라는 거는 IFV, 즉 단순히 보병들을 수송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병들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엄호해줄 수 있는 전투장갑차의 컨셉으로서 개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제형부터 브래들리 전투장갑차처럼 25mm 기관포랑 회전식 포탑, 그리고 포수 조준경을 장비할 예정이었는데요. 근데 1980년대 당시에는 한국이 고성장 중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충분한 돈이 없던 때여가지고 질보단 또 양이 또 중요한 때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생산 단가가 엄청나게 상승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결국 25mm 부시마스터 기관포랑 포탑은 삭제돼버리고 대신 59형 중기관총이 달린 수동식 기관총자로 변경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K200 장갑차는 평범한 보병 수송용 장갑차인 APC의 컨셉으로서 변경이 되어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이 수동식 기관총자 한번 돌려보세요. 진짜 막 힘을 갖다가 빡세게 줘도 잘 안 돌아갈 뿐더러 오래 끄슬리는 굉장히 불쾌한 소리랑 같이 끼기기기기 하면서 돌아갑니다. 정비랑 기관포 관리가 조금 귀찮아졌을지언정 포탑이랑 기관포를 삭제한 거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8번째, AH-1Z 바이퍼 헬기입니다. 미 해병대는 예로부터 쌍발 코브라 공격 헬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쌍발 엔진이다 보니까 힘도 굉장히 좋았고 또 망망대해에서 한쪽 엔진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 엔진으로 어찌저찌 생환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생존율이 굉장히 좋았죠. 1980년대 이후에는 이 쌍발 코브라 헬기에다가 헬파이어 미사일 운영 능력과 야간적 능력을 부여해가지고 슈퍼 코브라 헬기로서 사용을 했는데요. 슈퍼 코브라 헬기도 1990년대가 되니까 아파치 헬기 같은 여러 헬기들한테 성능적으로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슈퍼 코브라 헬기를 갖다가 엔진을 아파치에 사용하는 T700 계열 엔진으로 변경을 하고 기고를 갖다가 보강한 그런 물건을 갖다가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AH-1Z 바이퍼 헬기입니다. 체급이 커졌다 보니까 아파치 헬기랑 동일하게 헬파이어 미사일 8발, 거기다가 로켓, 양측 끝단에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까지 주렁주렁 달고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되었죠. 바이퍼는 한국군과는 애증의 관계에 있는 그런 헬기입니다. 제작사인 배사에서도 꾸준히 한국에 팔아보려고 시도를 했고 실제로도 거의 채택 직전까지 갔었다가 탈락하고 하는 과정을 갖다가 반복했기 때문이죠. 일단 한국군 내부에서는 원래 바이퍼 70대 그리고 아파치 70대로 공격 헬기 전력을 구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 계획은 사장이 되었죠. 그리고 AHX 즉 차기 공격 헬기 사업을 벌였는데요. 여기서 롱보우 아파치랑 경쟁을 하게 되었죠. 롱보우 아파치에 비해서 체급이 바이퍼는 조금 작습니다.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대신 장점은 가격도 그만큼 저렴했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가진 예산으로는 대당 800억 원이나 하는 롱보우 아파치를 갖다가 이걸 도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이퍼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롱보우 아파치 블록 3, 즉 아파치 가디언이 출시가 되면서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당시 미국군에서 아파치 가디언을 대량으로 도입하게끔 하면서 대량 생산이 확정됐다 보니까 아파치 헬기의 가격이 바이퍼의 가격인 550억 원까지 쭉 떨어지게 되었죠. 결국 바이퍼는 아쉽게 탈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이후에 상륙 공격 헬기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봤는데요. 당시 해병대가 ROC를 갖다가 이상하게 짜셔가지고 국산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이 붙은 무장원에게 일단 우위를 좀 내줘야 됐었어요. 여기에 바이퍼의 성능에 생각보다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야 말았죠. 바이퍼 자체는 체급이 아파치보다 작아서 아파치만큼 무장을 장착할 경우에는 기동성이 무장원이랑 비슷해질 정도로 칼을 맞고요. 심지어 상륙 공격 헬기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채공시간 부문에서는 경쟁 기종 중에서 가장 떨어졌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종 직전인 기종이라 가지고 미래성도 없고 미 해병대에서 실제로 보여줬던 가동률도 상당히 낮은 편이어가지고 결국 승자는 무장원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자세한 내용은 상륙 공격 헬기 사업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9번째, AH-2 루이발크 헬기입니다. 남아공에서는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를 실시해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 도입을 아름아름 해오고 정 못 구해온다 싶으면은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공격 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아공이 굉장히 넓은 국토를 지키려면은 빠른 속도로 정확히 전투 지역으로 진출해가지고 화력을 갖다 쏟아부어줄 수 있는 공격 헬기들이 필요했었는데 당장 공격 헬기를 갖다가 선뜻 남아공한테 팔겠다는 나라가 안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유럽에서 쿠거 헬기의 설계와 기술들을 갖다가 사와서 남아공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공격 헬기가 바로 AH-2 루이발크 헬기입니다. 참고로 수리온도 쿠거 헬기가 기술적인 원형이다 보니까 둘은 배다른 형제라고 볼 수 있죠. 체급은 바이퍼랑 비슷하고 아파치나 바이퍼가 쓰고 있는 T700 계열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무장 탑재력 역시 아파치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20mm 기관포도 있고 별도의 밀리파 사격 통제 레이더도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의 옵션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여기에 남아공산 대전차 미사일인 모코파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헬파이어의 성능을 갖다가 빼다 박아놨다고 보면 될 정도로 카탈로그 성능은 우수한 편이었고요. 게다가 아까 이야기한 밀리파레이더랑 이 모코파 대전차 미사일이랑 연동이 되어져가지고 동시다목표 제압 능력까지 보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냉전이 거의 끝나가기 직전이라 가지고 소련군도 돈이 없어가지고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전부 다 철수하기 시작해서 딱히 뭐 안보 위협이라 할 것도 없어졌거든요. 결국 애써 만든 공격 헬기는 16대로 사업이 종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제작사인 데네사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프로젝트인 누이바이크 프로젝트가 고작 16대만 생산되고 끝날 위기에 처하자 한국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나서 사정사정했죠. 어차피 냉전 이후에 다들 군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헬기를 갖다가 사줄 만한 유일한 나라는 결국은 탈냉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냉전 시대를 경험하고 있던 한국밖에는 사줄 나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데네사에서는 생산 라인을 전부 다 뜯어다 주고 기술도 다 이전해 줄 테니까 기술료랑 라이센스비만 제때제때 달라고 사정하는 판국이었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혹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16대밖에 생산 안 된 실패작인 공격 헬기를 갖다가 한국이 생산 라인째로 짠 맞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데네사로서는 한국에다가 손 털고 나와버리려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만약에 운영하다가 심각한 결함이라도 터지면은 해결은 당연히 불가능하게 될 것이었고요. 결국 루이바이크는 진작에 광탈해버리고야 말았죠. 10번째 KC-46 공중급유기입니다. 보잉사의 최신 공중급유기인데요. 기존의 KC-767을 기반으로 조금 더 미세하게 체급이 커졌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양의 기름을 싣고 다닐 수가 있고요. 붐 조작 인원이 관측창을 보면서 일일이 붐을 조작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3D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정교하게 공중급유용 붐을 갖다가 꽂아 넣을 수가 있는 그런 선진적인 물건이었죠. 한국의 공중급유기 사업에도 제안서를 냈는데요. 당시 미국이 채택한 공중급유기라서 후속군 수지원에 편리함을 어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에어버스사의 A330 MRTT, 한국명어로는 KC330 시그너스가 사업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그너스가 KC-46에 비해서는 체급이 월등히 크고 수송량이나 항속거리나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한국이 시그너스를 도입하기에는 그만큼 KC-46에 비해서 시그너스가 비싸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는 한국이 KC-46을 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당시 한국은 이미 공중급유기 사업을 갖다가 20년이나 지리하게 미뤄왔었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급하게 실제 기체를 갖다 빠르게 들여와야 됐는데 당시 KC-46은 아직도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실 기체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KC-46은 실 기체는커녕 개발 일정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다 보니까 미군에게조차도 납품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요.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에 아직 미완성된 기체들을 갖다가 강제로 인수하라고 압력까지 넣어가지고 간신히 인수를 한 데는 성공했지만 성능적으로는 당연히 미완성된 기체들이었죠. 그리고 일부 기체들에서는 막 주익 안에서 사달이 나오고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등 QC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고요. 게다가 여러가지 치명적인 결함들에 시달리게 되었으니 이때 KC-46을 채택하지 않고 시그너스를 채택한 거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잘 보셨나요? 반응 좋으면은 5편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